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4장. 나는 널리 퍼져 있는 두 가지의 신념을 받아들였다. 첫째, 비정상적인 공동 의존자는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 의존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누군들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까지 상당 기간 술과 마약을 끊은 상태였고 내 자신을 차츰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공동 의존을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 동안이나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나는 몇몇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으키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조차 없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긍정적인 감정도 나에게서 사라졌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분노, 비참함, 증오, 두려움, 우울함, 무기력감, 절망, 그리고 죄책감 뿐이었다. 나는 버틸 힘도 없었고 죽고 싶었다. 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얽매이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었고 나는 철저히 희생당했다고 느꼈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었다. 슬프게도 나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다. 내 문제들은 감추어져 있었다. 나의 삶에 개입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엉클어뜨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헤매고 다니지는 않았다. 사실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꽤 책임감 있고 꽤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종종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는 내 삶이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동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린 후에야 나는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타인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았고, 내가 늘 판단하고 평가해 왔던 공동 의존자들처럼 나 역시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온전치 못한 공동 의존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순간 나 자신도 오래전부터 공동 의존자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점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공동 의존이라는 주제에 점점 열정적인 흥미를 갖게 되었다. 비록 내가 이 분야에서 전업 전문가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상담가로서 작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라논에 참여하는 한 회원의 말을 빌리면 도움이 절실한 열정에 불타는 좌충우돌하는 공동의존자로서 나는 그 주제에 대해 분명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도대체 왜?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야. 공동 의존자가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상담가, 치료 전문가, 공동 의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 주제와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읽었다. 치료 방법에 대해 권위를 인정받는 기본 서적들을 반복해 읽으면서 공동 의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노력했다. 나는 12단계에 기초한 자조 집단인 아라논에 참석하면서도 주변 사람의 음주 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나는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아냈다. 나는 보고, 이해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미네소타에 있는 또 다른 치료센터에서 공동 의존자를 위한 모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때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는 공동 의존자가 적대감을 품고 있고 통제하고 조작하려 하고 정직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려는 습성과 내가 이전에 생각해 왔던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발견했다. 내가 이전에 관찰했던 유별나게 뒤틀려 있는 성격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에게서 확인했다. 나는 이전보다
좀 더 깊게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동의존자는 자기 주변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했다. 공동의존자와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물을 가두어 놓는 댐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결과를 분출하고 토해내겠다는 듯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동의존자 말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작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이나 사람에 대해 인위적인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을 나는 목격했다. 그들의 삶의 체계에는 정직이라는 덕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일했다. 또한 나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믿어서 무엇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아 미쳐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나는 타인의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다. 이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타인을 너무 깊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돌보아 왔던 사람들이다. 공동의존자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느슨한 부분을 조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위로와 이해 그리고 정보가 절실한 상처투성이에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보았다.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술에 의해 희생당하는 그래서 중독의 제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희생자가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힘을 얻고자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에게서 배웠고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곧 나는 공동의존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신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공동의존자는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비정상적이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독자만큼 혹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그 어떤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이 주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효과나 강박장애를 앓는 사람이 갖는 고조된 기분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고통만 겪어왔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